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제 역사 시간이 시작되었죠. 이번 역사 시간은 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왜 의미가 있는 시간이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17강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번 역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모항쟁이랑 고려 말기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 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는 아니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요? 이게 영상 두 번째 찍는 영상이에요. 두 번째 찍는 영상. 이렇게 똑같이 1시간 반을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다 날렸습니다. 왜 날렸느냐? 뭐 잘못됐느냐?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촬영을 할 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으로 촬영을 해요. 근데 그 태블릿에 그 붐마이크를 끼워야 돼요. 붐마이크를 끼워야 여기 주변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싹 제거가 되고 선생님 목소리나 이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붐마이크를 안 끼고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영상을 딱 눌러보니까는 온갖 그 잡음들 막 미세한 그 막 노이즈들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얼마나 짜증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비록 지금 1시간 반 달려가지고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덥고 지금 교실에 에어컨도 안 나와요. 얘기를 미리 해놓을 걸. 그런 상황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귀를 좀 더 아주 좀 더 호강이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촬영하는 거니까요.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되게 덥네요. 네, 쉬엄쉬엄 합시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마지막 강의를 기념하는 뭐 이런 기타 치거나 뭐 노래하는 영상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 그런 거보다는 빨리 강의를 짧게 마무리하고 끝내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빨리 좀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문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년 초 대모항쟁의 의의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고려인의 자주성을 긍지를 살렸다는 데 있겠죠. 항쟁을 통해서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고취했다는 게 의의가 되겠군요. 두 번째, 원간섭기의 국민왕이 왕위에 올라서 시행했던 벤의 자주정책이 있었는데요. 몽골풍을 금지했어요. 몽골 사람들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따라하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 친원파를 제거했습니다. 기철 같은 그런 친원파들을 제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제와 왕실 용어를 회복했다.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영토 확장, 영토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대외 개혁이 되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빠져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선생님이 안내했다시피 고려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화사 시간 되겠어요. 학습지는 여러분들 17번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17번 학습지인데요. 이 학습지를 선생님이 여러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드렸으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안 드렸으면 선생님이 이 학습지를 EBS 클래스에다가 탑재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고려 문화의 특징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 설명하는 거. 두 번째는 고려 문화의 국제적인 위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 같나요? 네, 이거는 불교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불교의 발달에 관련된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건 옛날에 고려시대 때 사진이 절대 아니겠죠? 현대에 와서 불교 행사 때 찍은 사진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게 아마 8관회를 재현한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는요, 불교가 굉장히 아주 지배적인 그런 사회 종교이자 사회 체제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철학이기도 했죠. 그런 불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나라에서는요, 때마다 불교 행사를 열어주었고, 그리고 불교 행사가 열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그런 행사, 팔관회, 연등회 이런 것들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은요, 덕망 높은 스님을 모셔다가 국사 혹은 왕사라는 이름으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숭불정책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고려시대에 많이 폈는데요.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행사를 개최해줬고요. 그리고 국사, 왕사제도를 실시했으며, 심지어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광종 때 만들어진 과거제도에는요, 스님 뽑는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승과라는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승과. 이따가 여러분들 만나보시겠지만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도 이러한 연유에서 만들어지게 된 문화재가 되겠죠. 숭불정책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대각국사의천이 되겠습니다. 대각국사의천. 근데 대각국사의천은 원래 누구였을까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바로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왕자. 고려 11대 왕 무은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면 왕자인데 왕자가 어떻게 스님이 되었을까? 모든 걸 다 초탈해서 그냥 승려가 되었을까? 자기가 이제 왕자 신분에서 뭐 내려와서 도를 닦기 위해서 혹은 뭐 종교에 귀의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당시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왕자나 스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관념 자체가 좀 약간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 스님들, 이 고위 승려들은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지위가 같았습니다. 숭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를 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까 국사나 왕사 같은 분들은요, 굉장히 높은 그런 관직이 제수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자가 승려가 된다는 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큰 덕을 입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천 스님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가해서 승려가 된 거죠.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이 대각국사 의천은요, 이 흩어져 있는 교종과 선종으로 흩어져 있는 이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 아시죠? 교종은 학문 연구를 중시하는 그런 종파이고, 선종은 수행을 중시하는 종파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개의 종파를 의천 스님이 수행이 아니고 학문을 중시하는 그런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했다는 거죠. 이걸 빈칸에 해동 천태종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해동 천태종.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룩하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자, 이제 유학과 도교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광종 때부터 실시된 이게 뭡니까? 바로 과거제죠. 과거제. 그 이전까지 혈통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그게 아니라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통해 선발한 관리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게 바로 고려 광종 때 실시된 과거 시험이 되겠습니다. 과거제. 이 과거제도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유학이었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지고 시험을 봤기 때문이죠. 유학이 바로 뭐냐? 옛날에 공자 혹은 맹자 뭐 이런 분들이 공자님, 맹자님 등이 이제 만들었던 일종의 학문 체제들, 이런 여러 가지 뭐 종교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유교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경전들, 뭐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시경, 서경 뭐 등등 여러 개의 그 경전의 내용들을 하나의 학문을 집대성해서 가르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생활규범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들끼리는 뭐 가깝게 지내고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윤리 규범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유학이 되겠는데, 이런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여기에서 쌓인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거나 혹은 이 유학을 바탕으로 쌓인 뭐 문장력, 뭐 시를 쓰는 능력이나 글을 저술하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봐서 관리로 선발하는 그게 바로 과거제였기 때문에 유학적 지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소스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과거제가 광종 때 실시되었고, 그리고 이 유교 정치 이념이 성종 때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도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교. 우리 도교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신선? 네, 막 학 타고 날아다니는 거,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노자 혹은 장자 등이 주창했던 게 바로 도교가 되겠죠. 어떤 데도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떠나서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긴 그것이 바로 이제 도교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쓰는 도사님이다 뭐 하는 그런 단어들도 다 이 도교의 술사들을 우리가 칭하는 그러한 뭐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겠군요. 자, 아무튼 산천 숭배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도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도교도 굉장히 발달해요. 왕실이 잘 되기를 번영하는 종교로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이 도교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된 게 바로 풍수지리설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신라 말기할 때도 공부했었죠? 어디다가 집을 지으면, 어디다가 부모님 묘자리를 쓰면 그 자손만들 잘 된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 아니겠습니까? 이 풍수지리설이 언제부터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때부터 크게 각광받기 시작했다.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의 건축, 그 유명한 이게 바로 어디냐면 고려의 궁궐, 만월대가 되겠습니다. 만월대. 네, 이게 재현해 놓은 모습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 고려의 궁궐 만월대는 어디에 있느냐? 개경이 있었겠죠. 지금의 개성에 있었죠. 조선의 정궁은 어디예요? 조선의 궁궐. 경복궁, 이 정궁 아니겠습니까? 고려의 정궁은 만월대였다는 거. 그리고 월정사 팔각 9층 석탑과 같은 그런 석탑도 고려 초기에는 유행을 했어요. 자, 이제 불상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겠군요. 불상. 우리가 신라 때 불상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석굴암의 본존 불상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비율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멋지고 매끈하고. 그런데 그와 같은 비율이지만 재료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철. 예전에 불상은 다 돌로 다 깎아 만들었는데 이제 철로다가 틀에 부어서 만드는 그런 철불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철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돌로 만든 불상이긴 하지만 거대 석불, 엄청 거대해진 그런 석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게 바로 고려 시대였다는 거. 그리고 불교 미술과 서예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만들다가 왜 철로 불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학설이 분분하지만 뭐 일리가 있는 학설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고려 초기에 그 이 철불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가장 떠오르던 지배층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두 글자. 호족이었죠. 이 호족들은요, 뭔가 좀 강인한 풍모를 지니고 싶어 했어요, 스스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 험한 세상의 지배층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강한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물질이 바로 뭐겠습니까? 철이죠. 이 강철 같은 의지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이 난세를 극복해 나가겠다. 이러한 의지가 바로 부처님상을 만드는 소재인 철로, 쓰이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설들도 있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청자. 와, 고려의 정말 아름다운 이 청자를 보십시오. 상감청자.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만드는 기법도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요. 여기를 처음에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원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한번 구운 다음에 거기를 또 새겨가지고 여러 가지 안료를 넣어서 색을 입히고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또 붓고 하여간 굉장히 아주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청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자는요,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면서 분청삭이라는 좀 약간 투박한 그런 자기로 변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감청자는 왜냐? 이 상감기법이라는 기법을 동원하기 하기 때문에 상감청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고려의 독창적 공예이고 다양하고 화려한 분위기들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도 높고 신미성도 높고 뭐 아무튼 모든 게 다 높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고려 후기로 가면서 외구들도 쳐들어오고 몽골족들이 우리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을 잡아가거나 기술이 중간에 끊기거나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쇠퇴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도 점점 고려 전기, 중기의 귀족적인 분위기에서 중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서민적인 분위기가 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서민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고결하고 좀 청빈한 그런 선비의 분위기가 이제 뭐랄까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득하다 보니까 분청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 질박한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상감기법 쓰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분청삭이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려청자 관련된 영상 있는지 한번 보고 있으면 틀어드릴게요. 청자는 1300도의 뜨거운 공행의 시간을 거쳐
신비의 비추새도 띄게 해주는데요. 그 아름다움은 때로는 비처럼 또 때로는 호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청자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상감 기법에 있습니다. 상감은 조각한 문양 안을 구울 때 검은색이 나는 적토나 흰색이 나는 백토 등으로 메우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법인데요. 덕분에 도자기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고려 청자가 천하제일이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러한 청자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 이게 청자죠, 이게. 상감, 칠보, 투각, 향로. 여기는 향을 피워가지고 은은하게 향이 퍼져나가게 만든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네, 그런 작품이 되겠고. 이 청자, 모자와 원숭이 연적. 원숭이 모양인데요. 이 연적이에요. 벼루에다가 먹을 갈기 위해서 물을 붓죠. 그 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청자로 만들어진 그런 청자 기법으로 만들어진 예술품들이 되겠죠. 자, 이제 학습지 뒷장 넘어가 볼까요? 그러던 이 고려 사회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문화와 예술, 학문의 영역이 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느냐? 바로 교종 중심으로 통합되었던 이 불교가 요동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종 불교가 너무 세속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건 그만큼 세상의 때가 많이 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체계도 흔들리고 말이죠.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선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무신들이 옛날에 호족들처럼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을 좀 더 좋아했어요. 학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보다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을 무신들이 후원해주다 보니까 선종이 커져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갈 진울 되겠습니다. 이 진울이라는 승려는요, 진울 스님은요, 이 무신 정권의 후원을 등에 업고 선종을 중심으로 새롭게 불교를 통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계종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된 이 불교 종단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쭉 통합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어져 왔고요. 지금까지도 이 조계종은 이어져 오고 있죠. 자, 하지만 불교계에 관련돼서 이제 개혁이 실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원과 왕실, 이 불교계와 왕실과 권문세족이 결탁하면서 각종 부패 양상을 띄었기 때문이죠. 사원도 사회를 영도해 가야 될 기능을 상실하고 대규모 농장과 고리대금업을 하게 돼요. 이 스님들이 이러한 대농장과 고리대금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지 않아도 권문세족이랑 그 지배층들이 굉장히 이제 뭐 권문세족이나 지배층이나 그때 지배층이 권문세족이니까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이 권문세족들의 횡포에 의해서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되어야 될 이러한 스님들까지 이 불교계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막 별들 볶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대농장을 경영한다면 기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개혁은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나마 좀 명맥을 유지하던 이 불교의 기능도요, 개인이나 가문의 흥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현세 기복적인 종교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은 불교가 점점 더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불교의 부패를 비판하게 됩니다. 특히 신진사대부들이 비판을 하게 되죠. 동그라미 5번에 신진사대부 써봅시다. 이 신진사대부들이 유교적인 학식을 바탕으로 불교의 그런 그 부패상을 비판을 하게 돼요. 특히 이 빈칸에 들어갈 동그라미 6번의 정도전 같은 사람이 불교 교리를 직접 비판하는 그런 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고려 초기, 중기, 후기로 가면서 점점점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이나 능력을 이제 사회를 주도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가면서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그 축소되어 가는 역할만큼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칸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 자, 선비가 앉아서 열심히 글을 읽고 있죠. 이 성리학이란 무엇이냐? 이 안향 선생이 이제 들여오는 게 바로 성리학인데요. 성리학, 유학, 뭐 유교 성리학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학문화한 게 바로 유학입니다. 이걸 하나의 실천 윤리와 그 생각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철학화해서 만든 게 바로 성리학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송나라의 주희라는 학자가 만든 우주의 원리, 인간의 신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그런 시대의 유학을 바로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유교 성리학 이렇게 불러요. 그 당시에 고려 말에 굉장히 떠오르는 학문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 소개를 받고 있는데 그런 지위에 있었던 학문이라는 거죠. 저물어가는 이 불교 대신에 사회 지도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교 대신에 사회 지도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바톤 터치하게 될 그런 학문이 바로 유교 성리학이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렬왕 때 안양 선생이 원나라에서 배워서 들여온 게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성리학은요, 생활 윤리로 현실 문제를 비판을 했어요.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문세종 문제, 원나라로부터의 압력, 왕권의 강화를 위한 그런 문제들, 이러한 여러 불교계의 부패라든가, 이러한 이 고려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을, 이러한 현실 문제들을 비판하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바로 그 당시 고려의 성리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불교를 대신하여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지도 이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성리학을 배운 대충인 신진사대부가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보셨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인쇄술에 관련된 걸 볼게요. 자, 인쇄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손으로다가 책을 쓴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 권을 쓰는데 아주 손도 되게 아플 것이고 글씨가 균일하게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중간에 오탈자가 나오면 그거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지금처럼 뭐 수정 테이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먹으로 긋고 새로 쓰나요? 그럼 책이 좀 엉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목판 인쇄가 되겠습니다. 목판 인쇄. 나무판에다가 글자나 그림을 새겨가지고 찍으면 한 번에 여러 장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글자만 바꿔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덜 힘들고요. 그래갖고 이 인쇄술 중에서도 목판 인쇄술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게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당시에 간행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고려의 대장경이 있어요. 불경의 내용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판이거든요. 근데 이게 몽골의 침략으로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동그라미 8번에 팔만대장경이라고 쓰시고요. 우리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팔만대장경. 계속되는 전쟁으로 나라와 백성이 큰 위기에 빠져 있사옵니다. 새로운 대장경을 새겨 부처님의 힘으로 몽고군을 물리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대장경을 새기는 데 필요한 경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럼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대장경을 만들도록 하시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등재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236년 몽고와의 전쟁이 길어지자 고려 정부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고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대장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무신 정권의 집권자인 최후는 대장경 조성 사업 비용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였습니다. 강화도에 본부를 두고 진주의 남해에 군사를 두고 무려 16년 동안 대장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스님, 대장경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아놓은 경전이라고 보면 된단다. 그런데
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지 알겠니? 목판에 새긴 글자 수가 8만자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틀렸어요. 대장경을 새긴 목판 수가 8만장이라서 팔만대장경이란 이름이 붙은 거란다. 그렇군요. 근데 스님, 부처님의 힘으로 몽고군을 물리치겠다고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쟁통에 대장경 만들 여유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려 사람들은 불교를 아주 깊게 믿고 있었단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힘들 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해서 극복하려고 했지. 또 한편으로는 대장경 만드는 일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몽고군과 맞서 싸우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봐야지. 그럼 대장경 만드는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요? 글쎄, 부처님이 돌봐주시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세계 최강 몽고군을 맞이하여 39년간이나 끈질기게 싸울 수 있었던 건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었거든. 정말 대단해요. 8만 대장경의 가치를 이제야 알겠어요.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력이나 필요, 뛰어난 조각 솜씨도 대단하지만 팔만대장경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깃들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아닐까. 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팔만대장경 만화 잘 보셨죠?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팔만대장경은요, 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막으려는 그러한 의도로서 이제 간행이 되었죠. 아까 여기 만화에서도 봤다시피 그때 한 명이라도 더 싸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결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이 하나의 그런 매개체가 되어서 몽골과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게 이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그 매개체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갑시다. 8만 칸 이상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은요, 금속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 팔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나무로 만든 판은요, 보관하기도 힘들고, 뭐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조금만 습기가 있어도 뒤틀리거나 건조하면 갈라지니까요. 하지만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부러 막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보존하기가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균이라는 글자가 찍혀 나오고요. 닳지도 잘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속 팔자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인쇄술로 만들어진 게 상정 고급 예문인데 지금 전해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 자 우리 빈칸 한번 써볼까요? 이 직지심체 요절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팔자 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각종 과학기술 관련된 거 보도록 할까요? 화약. 고려 시대 후반부에 최무선이 어떻게 했느냐? 최무선 장군이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면서 고려군은요, 화약으로 무장한 군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쳐들어온 그런 왜구들도 이 화약 무기를 통해 가지고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이 화약 무기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는 거죠. 화약 무기가 아주 대단한 화력을 자랑하는 그런 신개념 무기로서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고려에 쳐들어온 왜구들을 몰아내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해요. 자, 이 그림 보시니까 떠오르지 않습니까? 원나라로부터 목화씨를 숨겨서 가져와서 목화를 널리 전파했던 문익점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네, 고려시대 후반부에 의학과 농업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향약 구급방이라는 그런 오래된 이 의학서적이 발행되면서 의학이 발달하게 되고, 농업 관련해서 천문학, 농업, 목화 등등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목화 농사 등등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역사책 관련된 내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역사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역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바로 고려시대에 쓰여진 대표적인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와 시기와 목적, 저자, 성격이 다 달라요. 삼국사기는 묘청에 난 이후, 삼국유사는 원관석기. 삼국사기는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는 목적, 삼국유사는 민족 긍지를 회복하려는 목적. 만든 사람도 유학자 김구식이 삼국사기를 만들었고 이련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유학자 김구식은요, 유교적인 입장에서 삼국사기를 서술하였다고 한다면 이 이련 스님은요, 전통적 불교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자주적이고 어떤 게 좀 더 수구적이냐라는 논쟁보다는요, 이 두 책이 만들어지게 된 시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은 어떤 출신인지, 그리고 어떤 책이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어떤 책이 아니라 그 책들이 시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봐야겠죠. 어떤 게 뭐 자주적이냐 이런 걸로 싸우기보단 말이죠. 넘어갑시다. 건축, 여러분들 고려시대 건축들, 뭐 주심포, 다포양식,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배흘림 기둥,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원각하지 시충석탑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북도 영조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은 신라시대에 처음 세워졌으나 고려 때 고쳐지었습니다. 균형 잡힌 외관과 치밀한 배치로 고려시대 건물의 특징을 잘 드러낸 건축물입니다. 주심포 양식은 지붕에 천화를 받치는 공포를 기둥 위에만 얹은 구조로 고려 전기에 유행한 건축 양식입니다. 배흐르는 기둥이란 기둥 뿌리에서 3분의 1 지점에 폭이 가장 넓고 그 위아래는 폭이 좁은 형태로 이와 같이 배흐림을 듬으로써 구조상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황해도 황조에 있는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말에 지어진 건물로 고려시대의 문양과 다포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 등장한 다포 양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얹은 구조로 지붕의 무게를 골고루 분산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밖에 하도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하라고 혼 좀 내고 왔어요. 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하시는데 막 자본 들어가고 그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건축 넘어가고요. 불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 고려시대에 불상들이 유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대 석굴들이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그런 돌로 만든 부처님상들이 유행했는데요. 이게 바로 관촉사 은진미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긴 게 상당히 좀 가분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크고 눈, 코, 입이 무지하게 큽니다. 몸통도 엄청나게 크고 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그런 그 불상들하고는 상당히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사람의 조형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의 사람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 사람과 상당히 비슷했고요. 비율이 일정했는데 이 고려시대 때 불상 같은 경우에 비율이 일정하지도 않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부처님이 큰 눈을 가지고 큰 귀를 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큰 입으로 더 많은 그런 좋은 말씀을 설법을 할 것이다. 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파주 6mm 석굴 엄청나게 큰 이 부처님상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군요. 넘어갑시다. 불화라는 게 학습지에도 있는데 불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탱화라고도 표현을 해요. 탱화 혹은 불화. 이제 불교의 그런 인물들이나 뭐 부처님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바로 유명한 수월 관음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뭘로 그린 것 같습니까? 이거 금으로 그렸습니다. 금. 세상에 그냥 물감이 아니고 금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금으로 그린 그림. 먹이나 물감이 아니라 안료가 아니라
금으로 그린, 네, 많이 괜찮네요. 자, 이 수월 관음도의 목적은요, 왕실과, 이런 불화의 목적은 왕실과 법문세족의 복을 기원하고 불교 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예술 작품이었었다는 것이죠. 왕실과 귀족의 후원으로 화려했어요. 왕실이랑 귀족이 막 후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그만큼 재료비도 풍족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금 사다가 금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불화들은요, 안타깝게도 일본 놈들이 침입을 해서 외부의 침입으로 약탈을 당하게 되었고, 나중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더 수많은 불화들이 약탈을 당하면서 국내에서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아무튼 남이 문화재 훔쳐가는 놈들은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시대 문화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심화 문제 좀 풀어봐야 되겠죠?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 풀어보셨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심화 문제 1번 봅시다. 자, 뭐는 나전기법을 응용한 고려 말의 독창적 기술이었는가요? 바로 상감청자가 되겠죠? 상감청자. 자, 2번 누구는 뭐를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습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했죠. 자, 3번. 충렬한 때 누가 성리학을 공부해왔죠? 바로 안향 선생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뭐는 현존하는 세계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문이다. 바로 직지실체 요절 되겠습니다. 이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문이다. 마지막. 불교의 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린 불화는 불화 써놨네요. 네. 화려한 고려의 불교 예술을 말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불교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7강까지 여러분들 역사 수업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제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2학기 때 만나도록 합시다. 2학기 때는 온라인으로 또 만나게 될지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게 될지는 선생님도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그냥 바라는 건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 정을 느껴가면서 역사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제발 이 돌림병이 빨리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이제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2학기 때 또 만납시다. 여러분 인사할까요? 의자입니다. 안녕.